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온도 조금씩 오른답니다.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 멀리 제주에서는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진짜 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설레이는 마음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의 심각한 정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를 보는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런 소개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몸 잘 들고 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예. 네. 중저가형 유시민 박진영입니다. 아닙니다. 네. 유시민 선생은 또 전혀 결이 다른데 조중동을 실물로 볼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보면 탄핵 심판 관련 광고들이 많이 실려요. 그러니까 네네. 탄핵 기각해라. 오늘 어떤 신문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 명의로 하단 통광고가 실렸어요. 자기들 주장으로는 뭐 48개 대학 학생들이라는데 이거 돈이 꽤 들 텐데 실제로 학생들이 맞을까요? 48개 대학 학생들에게 누군가가 돈을 대었다는 의심이 듭니다.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니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알아? 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겁니다. 네네.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주의적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내란 세력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이를 다시 복귀시키는 게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회복입니까? 전체주의의 회복이고 독재의 회복이고 내란 세력의 회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뭐 단식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이분은 실내에서 하던데 밖은 좀 추워서 그렇겠죠.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시겠죠. 네. 아니, 뭐, 단식을 희화화시키고 있어요. 이분은.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윤석열 탄핵 반대 단식. 헌재는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라 단식. 뭐 그 정도면은 제가 생각이 다르지만은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라고 단식한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박수영 의원의 의견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서울법대 파리학번들이잖아요. 네. 조국, 나경원, 원희룡 다 네. 동기인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각자. 그 파리학번이 옛날 속되게 우리가 똥파리 네네, 이렇게 그랬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남근 의원도 네, 파리학번. 학원 자율화되고 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이제 그 당시에 서울대생이라든 명문대생 파리학번이 많이 늘어났죠.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혼자 그 당시에 출세하려고 고시 공부하던 사람들이 네. 뒤늦게 와가지고 무슨 황당무계한 단식을 합니까? 목숨 걸고 했던 당신 동기들의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단식에 부끄러운 짓을 좀 하지 마십시오. 네. 또 시위하거나 집회에서 목소리 높이거나 하여튼 간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3.1절에는 꽤 많이 뭐 동원을 했다 하더라도 많고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나요? 지금 마지막 그 발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초까지만 해도요, 실제로 보수들이 많이 포집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뭐 윤석열을 지키기보다는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또는 보수가 무너진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거리 아스팔트 세력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제 지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서 야, 나도 보수지만 더 이상 못 나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냐?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조직적인 누군가가 뒤에 그림을 그리면서 동원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의심이 많이 들고요. 앞서 우리가 대학생들의 혹시나 배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일부 사이비 교회 세력들이 여기에 조직적인 결합을 하면서 명맥을 억지로 이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비 개신교. 네, 사이비 개신교. 네네네. 그분들이 배우가 돼가지고 조직화되고 있다. 그럼 이건 우려할 만한 일 아닌가요? 우려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요, 한국 사회의 극우가 종교의 외피를 쓰고 조직화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극우, 극좌라는 극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폭력입니다. 네네. 혐오입니다. 갈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의 대선에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의 계속적인 골칫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윤석열 당사자도 그렇고요. 또 시위에 나서고 있는 좀 극단적인 세력들도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 뭐 이런 최소한 의례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대목이네요. 아마 헌법재판소 인용 결과가 나와도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극우 세력들은 존중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를 해산시켜라. 때려 부수자. 뭐 이런 이야기 또 할 것 같아요. 즉 이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 참칭 난동 기회주의 세력입니다.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법치주의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치주의라는 말도 쓰지 않고 입헌주의, 헌법주의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자기들이 주장했던 헌법을 지키는 법치주의조차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수도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드리고 싶네요. 헌정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직 사람들 국회의원 모임이죠. 네, 네. 모임. 거기 회장이 정대철 씨인데 네. 이분은 뭐 3대 국회의원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아니 부모님 굉장히 훌륭하신 정의랑 네, 박사. 네, 네, 그다음에 네. 이태영 변호사는 뭐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고 네, 네, 네. 정말 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인데 아드님이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드님이 어제 서울역 앞에서 뭐 천만인 서명 결의대회 이런 걸 했어요. 네네. 그거 잠깐 읽어드리면 개헌이 중요하다는데 개헌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개헌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시대적 요청, 국민의 명령. 자 하나하나씩 여쭤볼게요. 개헌이 국가적 과제입니까? 지금? 글쎄요, 뭐 국가적 과제인 거는 맞는데 지금의 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지금은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이고 국가의 정상화, 그 다음에 선진국 경제로의 재진입 이게 저는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으로서 그러니까 1인당 GNP 4만 달러 직전인데 그렇죠. 고환율 이런 것 때문에 미끄러지고 그렇죠. 또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미끄러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황당무계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뒤로 미끄러져 버린 거죠. 네네. 그걸 정상화시키는 것. 이게 저는 현재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믿기지 않지만 사실 일본보다 1인당 GNP가 높은 적이 한 2년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죠. 있었고요. 지금도 일본보다 조금 처져 있습니다만 이제 대만이 거의 따라잡아 버렸죠. 한국, 일본, 대만이 1인당 GNP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경제의 포텐이라는 부분들은 한국이 그 두 나라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네네.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신성장 산업 분야에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본과 대만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가의 정상화, 내란의 종식을 통해서 빨리 경제 선진국 대열에 다시 합류하는 것. 이게 지금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비슷한 얘기 같은데 하여튼 정대철 씨가 강조하니까 다시 여쭤보면 시대적 요청입니까 개헌은? 시대적 요청은 아니죠. 정치인들의 요청이죠. 정치인의 요청이다. 그러면 국민의 명령은 아니겠네요. 더더군다나. 국민은 명령한 적 없죠. 그렇죠. 네, 국민들은요 이런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개헌이라는 제도의 문제라든가 민주주의라는 절차의 문제도 사실은 도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대철이란 분은 왜 이렇게 개헌 운동 활동에 열심이죠? 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할 일이 네네. 없어서. 네. 헌정회가 이제 전직 국회의원들의 친목 도모 모임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산이 나옵니다. 그 아세요? 저희 전직 국회의원들 중에 사실 생계 걱정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네네. 분들에게 뭐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원로로서 한국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원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직 또는 사회적 지위가 우리 사회에 좀 잘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언론이 비추어지는 곳에 가는 것이 원로도 쓸모 있는 곳으로 보인다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인태 씨가 라디오에 자주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네네네. 이런 정치적 이슈에 숟가락 들고 같이 등장해 주시면은 언론이 주목해 주거든요. 그 즐겁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원로의 역할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 선생님 보시기에 진짜 원로가 지금 해주면 좋을 일 뭐가 있어요? 저는 뭐 본인은 원로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네네. 유시민 장관 원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거기 7, 8학번이죠. 네. 7, 8학번이지만 나이도 이제 60대 중반을 네네. 넘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 획을 그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 지성사에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저는 뭐 유시민 장관, 손석희 기자 이런 분들 원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올라가자면은 뭐 이해찬 총리 그리고 또 보수 쪽으로 가자면 정의와 국회의장 네.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조금 올라가자면은 이부영 의장님 같은 분, 좀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원로들이 있다 하여튼. 뭐, 네네. 아니 정대철 씨도 원로는 원로잖아요. 네네네. 연식으로 보면. 네. 그런 연식 사람- 원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해줘야 될 네. 과제가 있다면 뭐 어떤 내란 얘기일까요? 종식이죠. 내란 내란 종식. 종식에 앞장서 주셔야죠. 집회 열심히 나오고. 네, 뭐 이부영 의장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과거 제야 민주화 운동하다가 또 제도권에서 정치인으로서도 자리 잡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출신, 조선투이, 동아투이 네, 한 네. 50년 싸우신 분들이죠. 네네네. 이분들이. 그분이 이제 제도권에 왔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제야 민주화 운동하러 가셔요. 네네.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내가 죽기 전까지 이런 정부 꼴은 못 본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이런 이제 결의에 찬 마음을 보여주셔요. 이런 분들이 원로인 거지. 원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권에, 제도권에 다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좀 주목을 받겠다. 또는 뭐 어떤 사소한 이익을 챙기겠다. 그거는 저는 원로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리 사회의 이 소수의 영역, 아픈 곳 이런 그렇죠. 곳을 방문하고 연대하고 뭐 챙길 게 없나 살펴주고 그렇죠? 네. 외국 사례 들자면 지미 카터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 카터 은퇴한 이후에 네, 전 세계를 훌륭했죠. 돌면서 이제 헤비타트 운동하고 네. 그 다음에 갈등이 있는 곳에 분쟁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도 여러 번 북한도 가고요. 여러 번 갔고 네. 저기 뭐야 아랍도 가고요. 어. 얼마나 훌륭한 그분은 글로벌 원료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보냈죠. 오히려 그렇죠, 네. 대통령 재임 중엔 좀 심심하고 연임도 실패했지만 그렇죠. 네, 네. 퇴임 이후에 저렇게 지내야 된다. 그렇죠. 카터 원로의 재단 모습이죠. 만들어서 네, 네. 카터 재단이니까 생각나는데 카터 재단의 원칙 중에 하나가 남들이 하는 일 안 한대요. 아하. 그러니까 중복되게 안 하고 네. 남들이 챙기지 않은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 폼 잡고 억지로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일을 안 한다 이런 네, 뜻이네요. 네, 네.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제 서명운동할 때 보니까 서울역 앞에 쫙 모였는데 네. 신문에 나온 사진만 봤습니다. 손학규, 서청원, 정대철,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죠. 거기다가 주호영, 이하경까지 두 분은 현직 국회 부의장이네요. 둘 다 네. 그렇죠. 근데 네,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마 이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분들 사이에서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현재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서 또는 내란 상황이라는 정치적인 이슈를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반면에 진정성을 갖고 장기적 과제로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분도 저는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언론이 이것을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 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선판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정치판을 흔들어서 재미를 보겠다는 식으로 보도하니까 저는 문제인 거고 거기에 호응하니까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뭐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이든 여기에 참여했던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대선 전에 개헌은 없다. 지금은 윤석열의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개헌은 대선 이후에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주도하에 천천히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진행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 국민적 합의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뭐 어떤 헌법학자는 2달이면 개헌 충분히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헌법학자는 헌법학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개헌 절차법도 지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네. 네. 2달짜리 개헌할 거면 지금 뭐하러 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조명이 비춰지는 거 아니면 실제로는 내각제 뭐예요? 정치적 격변을 만드는 거죠. 원로들이요? 원로 그래야 원로들도 숟가락 들고 끼어들죠. 숟가락. 네네네. 원로들이 나이는 드시지만 숟가락 들 힘은 있으시고요. 그렇죠. 숟가락은 아직도 깨끗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할 건강이면 네. 국회의원을 또 해먹을 개헌 건강은 또 해도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각제가 된다, 양원제가 돼가지고 상원 의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로 거국 내각에서
중립형 총리 지명 이런 것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김종인 어르신 보세요. 나이 90이 다 돼갑니다. 네네. 그런데도 아직도 총리 꿈 갖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도 뭐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분보다 좀 밑에 연배들은 희망이 다 있겠네요. 하실 수 있죠. 네. 박지원 의원님 지금 최근에 전남 도지사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안 되면 대선 출마설도 있던데요. 네, 뭐 저기 도지사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하여튼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까지 현직 네, 대통령이었고 그런 꿈들을 꾸고 있다라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데 왜냐하면 그 헌정의 멤버라면 물론 살림이 어려운 뭐 소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공직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분들은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바랄 걸 바라야 되나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책임감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정치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민주화 운동 시기를 제외하고는 어떤 계급의식이라든가 또는 이념적 소명을 갖고 정치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까놓고 이야기해서 양 정당을 막론하고 출세욕 아닙니까? 출세욕 때문에 정치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 정치 그리고 이 사회적 이슈나 시대 정신조차도 내가 보는 안경으로서만 그 틀에서 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언론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개헌하자고 하는 소위 원로라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만 뜻을 모으면 된다 이제 하고 이재명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뜻을 다 밝혔습니다. 2022년 대선 때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도 유효하고요. 이번 대선에도 똑같이 민주당의 공약으로서 대선 이후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한다라는 공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자꾸 퍼뜨리는 이유는 대선 전에 이슈를 만들어서 판을 깨자 이거죠. 그러면 의도한 대로 깨질까요, 판이? 안 깨지죠. 안 깨지는군요. 네네네. 네. 아이고 이거 저 댓글로 문경 TV님이 긴급 속보 포천 민가의 폭격으로 현재 7명 사망. 사상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연합 훈련 중에 아이고 사격장에다 해야 되는데 오폭을 해가지고 저 민가 쪽에 갔다고 그래요. 네. 이거 정말 심각한 건데 이 훈련 상황을 한미연합사령관 그다음에 우리나라 합참의장 등이 다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고 저는 저 인상 비평일지 모르지만 네.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이런 류의 사건 사고가 자꾸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많아죠.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도 네, 그렇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오리버리하고 꼼꼼하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공직자들도 똑같이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최혜병 사건 때 네네. 대통령이 개입했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추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책임 없는 박정훈 대령을 처벌하고 신상 필벌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직사회는 일 안 하고 아부하면 출세하고 일하면 오히려 손해 본다. 정의로우면은 내가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강이 해이해지고 무사한이라고 복지부동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한 번 더 챙겨볼 거 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사격 할 때 각도 한 번 더 살펴볼 거 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지 않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하는 성남시에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별로 없다. 네네. 왜냐하면 방화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한다. 네네네. 그리고 방화문 제대로 안 닫으면 뭐 신고 포상금 해서 15만 원도 주고 이랬더니 성남 괜찮다. 이렇게 약간의 자랑이죠. 그건? 그 꼼꼼함이죠. 꼼꼼함. 정책을 집행하면서의 꼼꼼함인데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집행권자 국회의원들은 사실 좀 어리버리해도 돼요. 네네. 어리버리해도 되는데 단체장들은 하다못해 시골 군수라도 단체장이 꼼꼼하지 않고 대충 하면은 이 국민의 안전, 목숨, 생활과 직결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단체장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네. 그럼 단체장 중에 단체장,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네네. 말할 것도 없겠네요. 꼼꼼함. 말할 것도 없죠. 꼼꼼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저는 꼼꼼함이라고 보고요.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치인의 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윤리다. 네. 보통 이제 소신윤리와 책임윤리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소신윤리라는 것은 자기의 가치와 철학을 펼치는 거고요.
책임윤리라는 것은 자리를 가졌을 때 그 자리에서 주는 책임을 다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특히 또 뭐 시도지사라든가 단체장의 자리는 자기가 특정 정당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 생활의 문제, 경제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요 한없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집행권자의 책임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소명이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그렇죠. 정치- 소명으로서의 정치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치인도 그럼 네.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지잘나가지고 잘난 체 하려고 네네. 난 이 정도로 잘난 사람이니까 배지 좀 달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배지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이제 좀 반건달이잖아요. 아, 네. 네. 반건달. 네, 우리 옛날에 정치하면 건달이라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땀을 안 흘려서 건달이다. 예, 예, 반건달 비슷하기 때문에 그나마 덜한데요. 행정하는 사람들은 진짜 완벽하게 달라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고위 정치인, 시도지사, 대통령 정도 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정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국회의원만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단체장도 해보고 네네. 장관 같은 거 해보고. 네네네. 네. 사실 이 헌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국회가 집행권을 가져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국회가 집행권을 가지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네네네. 예, 다만 상권 분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은 주로 이제 말만 하죠. 말만 앞세우죠. 네. 말로 싸우는 거, 정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서 예결산의 문제 그리고 내가 따낸 예산이 현장에서 집행되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는 피드백까지 잘 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 경험을 쌓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직도 윤석열 정권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온갖 비리가 막 쏟아져 나와요. 대통령 부부의 비리가 그렇고 그다음 친윤이라고 한참 목소리 힘주던 사람, 목에 힘주던 사람들도 막 튀어나오는데 아니 보통은 정권이 끝난 다음에 좀 한참 지나서 나오는 것들 아닌가요? 아니면 아예 그런 게 안 나오는 정권도 있습니다만. 끝났잖아요. 아, 사실상.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끝났고요. 네네. 공직자들이 보기에도 이미 정권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권 말기적 현상들이 막 폭발하듯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른바 친윤들을 지목해서 특히 이제 공직사회에 부당함을 만들었던 사람들, 공직사회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터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윤석열, 김건희가 대놓고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든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든가 최상병 사건을 해먹었잖아요. 네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 두 사람들이 해먹으면 밑에 사람들은 안 해먹었겠어요? 전 똑같은 방식으로 인사개입하고 개입하고 이권 개입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공직사회 내에서 피해를 받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이제는 광범위하게 터져나올 시기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권력의 힘으로 좀 묶어놨던 그렇죠. 거군요. 네네. 장제원 의원 성폭력 사건도 네네. 9년 얼마 만에 거의 10년 만에 피해자가 고소를 했어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셔요? 이거는 뭐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장제원 의원이 그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거의 원탑이었습니다. 친윤 중에 친윤. 중에서도 원탑이었습니다. 네네. 그때 저는 경찰이라든가 이런데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힘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지금 또 장제원 의원이 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떨어졌으니까. 지역 내의 경쟁자들의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는 이른바 밉상이 이 사람한테 꽂힌 거죠. 다양한 밉상이 이 사람한테 꽂혀서 이 사람이 타겟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는 정치에서는 안 되는 출신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 동네 토호 출신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사고, 네, 장성만 의원 아들. 네네네. 예. 동네 토호 출신이잖아요. 사실 정치적 역경을 걸을 만한 어떤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네네.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야당은 이제 민주화 운동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여당 계열은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위 관료들에게 옛날에 뒷돈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동네 토호들입니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 케이스는 사립학교 운영자. 그렇죠. 이제 정치 자금 되면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물론 야권도 민주화 운동하던 시절에 민주화 운동 자금이 없으니까 호남 쪽에 토호들이 정치하게 됐습니다. 딱 그런 사람들 유해 출신입니다. 이거 30년 전에 끝났어야 될
정치 엘리트 중환 방식인데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이 장제원, 뭐 박덕흠, 과거 부산에 있었던 장봉민 뭐 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는 이제는 진짜 청산돼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보수 정당이 다시 망해버린 거야. 예, 박근혜 이후 망해버려가지고 다시 그런 유의 인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장제원 의원도 의정 활동을 이제 국회의원을 3선이나 했어요. 네. 또 기억나는 또 평가할 만한 의정 활동이 있었습니까? 표창원 의원하고 너 경찰이야 하고 싸웠던 거 그거 기억나는데요.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네요. 네, 그거 기억나고 청문회 때 윤석열 그 검찰총장 네네. 호되게 이제 네네. 비난했던 거. 그러니까 그거 소리 지르고 기억나고. 윽박 지르고 이런 거 말고 의정 활동이 별로 없죠. 근데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힘이 세고 기세가 세다. 뭐 진짜로 그렇게 센가요? 그건 윤석열 덕분이었죠. 그 윤석열 전에는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는 거죠. 그 전에는 아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분이 동네 정치 정말 잘하고 스킨십 좋은 분이에요. 네.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 부산에서 우리가 대통령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 계열 국회의원들이 거의 안 왔어요. 부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부산에 오는데도 네, 예, 예. 부산 국회의원이 안 왔다. 네네, 별로 안 보통은 인사하러 가지 않나요? 안 예산도 왔더라고, 안 있고. 왔더라고. 근데 장제원 의원 왔어요. 네네. 와가지고 질문까지 했습니다. 어. 그리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지역 현안을 대통령한테 부탁까지 하고 왔습니다. 네네. 뭐 그 정도로 이제 동네 정치에는 열성적인 그럼 분인데 지역 구민들은 이뻐하겠네요. 처음에 이 사람이 당선될 때 무소속으로 당선됐어요. 그렇습니까? 삼자구도에서. 네네. 네, 그런 식의 이른바 이제 전형적인 토호 정치인입니다. 네, 토 정치인. 이철규 의원 사건도 또 터졌습니다. 아들 마약 사건. 네네. 이것도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이해 안 가는 대목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2달이 지난 뒤에야 제대로 수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범인을 특정했는데도 네. 검거를 하는데 2달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특정하는데 2달. 네네.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2달.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저기 뭐 인터넷 비교원이 범인이야. 라고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 아닙니까? 인터넷 마약 비교는 사범인데. 범인이 아니고 좋은 사이트예요. 좋은 사이트입니다. 네네. 인터넷 비교원 말고 뭘로 할까요? 뭐가 있다고 칩시다. 네, 주식회사 윤석열. 네, 주식회사 윤석열이라는 네.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마약을 유통시켰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근데 2달이 넘고 넉 달이 넘도록 잡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 전에 전과도 있다. 불기소했기는 했지만 네네. 뭐 전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왜 안 잡았겠어요? 아빠의 백그라운드? 우리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재밌는 거 아세요? 장제원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이 해외에 있을 때 이 사건들이 다 터졌어요. 그래요? 네. 네. 해외에 있을 때 경찰이 움직인 겁니다. 네. 저는 경찰이 캐비넷 갖고 있다가 힘 빠지면 이 사람들 기어이 우리가 한번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 이번에 장제원, 이철규 두 사람 관련되는 일들을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짐작을 합니다. 물론 유무죄가 나올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현재 상황에서의 제 짐작은 그렇고요. 근데 캐비넷이라는 게 보통 검찰만 쓰는 게 아니라 경찰도 캐비넷을 경찰이 쓰는군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경찰이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네. 행안부의 경찰국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경찰국을 만들어서 행안부가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것 같으면 경찰청을 왜 외청으로 둡니까? 외청으로 두는 옛날에는 거는 치안본부였죠. 치안본부였죠, 내무부. 그죠? 네. 외청으로 둔 이유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라는 겁니다. 경찰청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근데 법을 어겨가면서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듭니다. 경찰들이 정말 좌절했을 겁니다. 그렇죠. 중간 그래서 간부들이. 총경들 모여가지고 회의 한 번 했던 인사를 그렇죠. 불이익을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불이익 당하고 불이익 있죠. 당하고 네. 있죠. 불이익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면요. 경찰들은 숫자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 한 12, 13만 14만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인사가 자기들 고유의 방식이 있어. 예를 들자면은 정해져 있어. 저 네네. 사람은 저 정도면은 총경까지 갈 거야. 네. 저 사람은 뭐 경무관은 갈 거야. 저 사람은 치안감을 갈 거야.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고위 간부 되면은 그렇죠. 다 이제 그리고 걸려져 있습니다. 인사 승진할 자리가 있죠. 자리가 있죠. 어느 자리 가면 네, 자리가 다음에 있죠. 쟤나 쟤 중에 누가 그렇죠. 총경 되는구나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있죠. 문법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문법이 있죠. 뭐 정보심의가 나면 어디 네, 가고, 네, 뭐 네. 하면 어디 가고, 네, 네. 수사과장 하면 어디 가고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물며 이런 룰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웬만큼 다 지켜졌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경찰 조직을 무너뜨려 버리고 경찰 고위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경찰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고위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네. 이 경찰 내부의 중간 간부들의 불만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영등포 경찰서에 마약 수사하던 분이 화곡 지구대로 좌천돼 버립니다. 네네. 그걸 또 무마했던 사람들은 용산으로 또 파견을 가서 진급을 합니다. 이 황당무계한 인사가 이루어지니까 경찰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보다도 경찰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아. 이제 윤석열 정부 망하고 문 닫았으니까 네.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 경찰 내의 정의와 수사의 공정성을 해쳤던 사람들, 우리가 먼저 한번 손 한번 봐보자. 저는 이런 하나의 컨센서스가 막연하게 이루어져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이 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캐비넷에 있으면 활짝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 더 투명한 나라, 진짜 백의 민주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이철규 씨, 이철규 의원 아들 사건을 담당하던 과장이 예. 아주 심각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총경 승진했다. 이 과장이 네. 그냥 서해 과장입니다. 네네. 일선 경찰서 과장입니다. 그렇죠, 경정. 예. 예. 이거 비위 혐의도 있는데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 총경 진급이. 그렇죠, 그렇죠. 총경자 보통 이제 검찰청도 마찬가지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근무자 1순위 아닙니까, 솔직히. 네. 이건 뭐 저는 좋은 관행이라는 걸 안 봅니다. 일선에 있는 현장 경찰들보다 관료 조직의 핵심부에 있는 경찰들이라든가 관료들이 진급하는 게 네네. 좋은 관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 참모 조직. 예를 들자면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군으로 치면은 야전 사령관들이 진급하는 것이 아니고 육군본부라든가 사령부에서 이게 페이퍼 들고 다니고 옆에 네. 저기 장관님하고 총장님 알고 장관님하고 자주 총장님 봤던 본 사람이 친구들. 진급하는 건 좋은 건 맞아요. 아닙니다만은 한국 사회가 그렇게 짜여져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급을 합니다. 아니면 하다 못해 지방청, 부산경찰청, 뭐 대구경찰청, 인천경찰청, 서울경찰청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진급하는데 이해되는 건 또 좀 똘똘한 친구들을 참모로 부르고 싶은 참고로 욕구도 부르고 싶죠. 있잖아요. 부르고 네. 싶죠. 근데 일선 서해 과장인데 징계가 있었던 사람 미 총경 진급했다. 와, 대단한 백이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백. 없습니다. 요번에 음주운전도 진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 백.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관료 사회의 안정성, 그다음에 그들 내에서의 평등이 완벽하게 깨진 겁니다. 국가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윤석열 때문에 지금. 아, 근데 권력이라는 게요. 이렇게 돌잖아요, 사실은. 돌죠. 네. 그리고 우리가 87년 이후에 정권 교체를 여러 번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시작일 뿐이었고, 그렇죠? 그다음 10년 했다가 또 10년 넘어갔다 5년 또 5년 넘어갔다 이 상황이잖아요. 다시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갑질하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네. 좀 두려움 같은 거 느끼지 않나요? 상식적이라면? 권력이 본인의 어깨 위에 올라왔을 때는 뽕이 들어서 정신을 못 차려요. 뽕. 정신을 못 차려요.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중독, 마약 뭐 이런 건가요? 마약인 거죠. 마약 중독인 거죠. 정치 중독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네네네. 네. 아, 그래 국회의원 한번 못하게 되면 막 몸살을 앓는 사람들. 몸살을 앓죠.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회적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인간도 아니라고. 네. 아니 그럼 국회의원 선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우리 국민들은 다 인간이 아닌가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죠. 네. 야. 그건 뭐냐면요. 권력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과잉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네. 보통의 사람들보다 선출되거나 공직에 간 사람들이 많은 권력과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순간 그 특권과 권력의 아쉬움 때문에 인격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많다는 권력을 더 줄여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친윤 전현직 국회의원 이철규, 장제원이 이 정도라면 대통령 부부는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어제 나온 뉴스가 김은혜 의원도 뭐 공천 비리가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뜻밖의 친윤 행세를 하면서 아스팔트 집회 나가지고 윤석열 옹호하는 듯한 발언하는 사람들은 다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캐비넷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극우 투사들이요. 예, 윤석열의 입을 두려워하는 거죠. 윤석열이 그 사람들의 캐비넷을 관리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아 그러고 보이긴 나면서 하네요. 원래 자당 정치인들의 정보가 더 쉽게 취합이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최상목도 마찬가지예요. 최상목은 왜 저렇게 뜬금없는 행동을 할까? 윤석열의 입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용인술이 네. 윤석열이 이런 거 아닐까요? 누군가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최상목처럼
박근혜 정권 무너질 네, 때 네, 그때 감옥에 갔어야 될 그렇죠. 그런 약점을 잡아서 네. 그런 친구를 기용하면 훨씬 더 충성도가 높다라는 이상한 싼마이 그렇죠. 그 건달 조폭도 아니지 뭐지? 이거? 그러니까 그런 네네네. 그런 걸 양아치 리더십.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데 어떻게 보셔요? 맞습니다. 그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었던 검찰 출신실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소지하고 있는 강서구 구청장 후보로 나왔던 분들, 그리고 이번에 또 말도 안 되는 뭐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한 서천호 의원 네. 이런 사람도 엄청난 흠결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정과 3범. 사면시켜 가지고 정과도 그게 뭐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네. 정과가 아니라 네, 네. 공공의 역할을 하면서 정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직사회 아예 퇴출돼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면시켜 가지고 국회의원을 시켜줬으니까 저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용서를 해주면서 저 사람의 더 과잉된 충성을 얻어내겠다는 윤석열식 또는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의 리더십이 한국 사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동안 지배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극우 투사들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높은 순도로 약점 잡힌 사람들, 캐비넷 안에 의심해 뭔가 봐야 된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 우리 딸기 탕후루님이 박진영 TV 정책방송 엄지척 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최고의 프로입니다. 어떤 프로길래? 네, 국민이 잘 사는 나라라는 프로를 제가 열었습니다. 경제 그리고 복지, 문화 그리고 정치 개혁, 또 뭐 차기 정부의 행정 개혁 과제, 정부 조직법, 그 다음에 균형 발전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는 그대로 써도 되는가, 세종시로 옮길 것인가, 다양한 정책 주제들을 가지고 최고의 제가 패널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진영 TV. TV에도 있고 네. 국민이 잘 사는 나라라는 채널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박진영 TV 가셔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안정적으로 또 받아보시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딸기 탕후루님이 가족은 아니실 텐데 진짜 이 방송은 전 국민이 봐야 합니다. 본인이 아마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주제들이 사실 관심사고 네. 굉장히 굵직굵직한 주제들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도 계속해서 다루고 아. 있고요. 혁신성장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은 이제 2회 정도 민주당 정책실장을 했고 청와대에서 경제 담당을 했던 경제 전문가를 모셔다가 지금 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사실 경제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네, 네. 정치의 눈으로 보거나 심지어 유나무의 부부처럼 주술의 눈으로 봐가지고 네. 엉망진창이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도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치. 그 주술 이야기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의 주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아. 박근혜 때 수준의 100배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억울하고 박근혜 박근혜는 억울하죠. 애국자고 뭐 그래요. 그렇죠. 박근혜 그런 룰도 잘 지키고. 불쌍하고 네. 네. 지금도 이용당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까? 그건 언제 공개됩니까? 저는 뭐 윤석열 탄핵되자마자 본물 터질 듯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건진법사가 네네. 곧 구속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건진법사가 했던 행위들 그대로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이고 걱정입니다. 하여튼 뭐 그 부패한 거 더러운 것들은 다 밝혀져야 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유튜브 인터뷰에서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과 뭐 짬짬이 뭐 또는 뭐 주고받았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네네. 뭐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네. 그리고 윤석열이 80동 이상 의원들과 통화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과 술 먹고 다닌 국회의원들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네, 제가 입 다물고 있었던 아니 거고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윤석열과 되기 전에. 전에 예, 되기 전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윤석열하고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하고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공개적으로 아니면 그냥 사석에서?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원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시기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아마 이렇게 된다면은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도하에 살짝 불만을 가졌던 핵심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하는 그런 하나의 전략적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도 있지만 또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주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자기가 당 대표였잖아요. 네네네. 당 대표로서 그런 일을 겪으면 약간 맺힐 것 같은데요. 맺히죠. 예? 맺히죠. 아니 그리고 그냥 상대방 이를테 검찰이 나한테 칼을 휘두르는 것도 억울해서 자빠질 지경인데 네. 뒤에서 또 등 뒤에서 내 동지들이 나를 떠미는 거잖아요. 나가 네. 죽으라고. 네네. 물론 나가서 죽진 않았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그런 거고. 아니 이게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뭐 제가 뭐 성함을 밝힐 수는 없는데요. 어. 법무부 장관했던 의원들께 여쭤보면 압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박병계 의원에게 여쭤보면은요, 법무부 장관 할 때 문재인 정부의 유력자들이 법무부 인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인사 추천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한번 여쭤보시면 알 겁니다. 그 두 사람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 말은. 증언해 줄 사람들이다. 네, 네, 네.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네, 네. 야, 심각하네. 아니 근데 당내 입지 때문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거해야 나의 입지가 생긴다. 그렇죠. 그럼 이낙연인가요, 결국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이낙연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군요. 네, 네, 근데 네. 그때 찬성표가 꽤 많이 나왔잖아요. 민주당 네, 네, 안에서도. 네, 네. 네. 그 찬성표 중에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한 네.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제거해서. 윤석열의 손을 빌어서 이재명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당권 먹고 자기들이 다음 대선 판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생각했던 네네, 거군요. 네네. 근데 그게 이재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를테면 시장, 도지사 하면서 성장해 온 거잖아요. 그리고 검증도 받아왔던 거고.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는 아닐 텐데.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골 사또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뭐 오랫동안 정치 엘리트로서 따뜻한 곳에서 이 정치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데 찬 곳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밑바닥부터 이 싸워온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죠. 고민정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거 이재명 대표 굉장히 잘못했다. 여태까지 뭐 공든탑 무너진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건 어떤 또 입장일까요? 뭐 그 이야기는 반대로 그 당시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선비판이 있는 다음에 존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특정 정파적 입장에서 반대편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특정 정파적 입장이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꽤 있습니까? 꽤 있죠. 예를 들면 고민정 의원 같은 비판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이재명 대표, 아이고 뭐 이재명 대표님 뭐하러 그런 지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런 네. 얘기 한 번만 하고 그래, 다음부터 하지 한번 다음부터 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비판해야 정책해야지. 됩니다. 뭐 정책해야지 이런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데 고민정 의원은 경중의 문제,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말을 꺼냈기 때문에 또 다른 비판을 정파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주로 뭐 우클릭이다 이랬는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지지율로서 나타나잖아요.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원래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요. 당내 선거에서는 좌우의 극단으로 가라. 그리고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가라. 이게 기본 전략입니다. 네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예선에서는 자기 지지자를 그렇죠. 집토끼를 잡아라. 그렇죠. 네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예선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바로 먼저 중도로 가버린 거죠.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했죠. 네. DJP 연합할 때 당내에서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JP하고 손잡을 수 있어?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빨리 중도화 전략을 해서 중도를 선점해 버린 거죠. 위치는 선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의자 5개 놓고 7명, 8명이 앉아서 돌아가는 거. 네. 둥글게 게임 하잖아. 네, 그죠? 네. 빨리 앉는 사람이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이 당황했던 건가요? 그렇죠. 네. 반응이 굉장히 격앙되더라고요. 격앙되니까 더 땡큐죠. 네. K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황당무계한 반론을 제기해 두니까 너무 감사하죠. 사실 K 엔비디아는 진보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해야 될래요. 그렇죠. 이게 박정희 시대 때 정부가 돈 대주고 민간 기업이 정부 투자금 받아가지고 혁신 성장한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포스코 같은 거 포함됐죠. 포스코, 뭐 한전, 삼성도 사실은 초반기에 그렇죠. 정부의 국책연구원의 도움 많이 받았고요. SK텔레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은 좌파에서 욕을 해야 되는데 우파에서 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수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좀 이준석이라는 사람 정치하면 안 되는 정도의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언제 삼성 같은 회사에서 주식 30%를 뺏어간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국부 펀드를 30%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이 잘 되면은 이 30%를 공모주 형태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왜곡을 해서 있는 기업에 일반 기업에서 30%를 뺏어간다는 식으로 왜곡을 해버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고 그냥 주주자본주의가 민주화되는 거예요. 알고 왜곡하는 거예요? 모르고 왜곡하는 알고 거예요? 하는 거죠. 그 정도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정도. 그러면 저질이네요. 아니 그렇죠. 제가 아는 정도라는 말은 온당한 표현이 아니죠. 네네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니, 박진영 선생이 아는 거를 이준석이 모르는 경우 되게 많을 거고. 제가 이거 다시 말씀드리니까 스픽스 시청자들 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민간 기업을 한국형 MPDR을 만듭니다. 네네. 정부가 30% 투자합니다. 민간이 70% 투자합니다. 이건 정부 겁니까? 민간 겁니까? 민간 기업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회사가 성장합니다. 네. 그러면은 주식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는 국부펀드 30% 넣은 거를 가지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공모주 형태로 나눠줘 버립니다. 그죠? 그럼 국민들은 그 주식을 갖게 됩니다. 네네. 나중에 그러면은 이 엔피디아가 잘 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배당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의 역할도 해줄 수 있고 연금의 역할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 무슨 사회주의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연금 주주자본주의죠. 우리 국민연금도 네. 우량한 기업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바보잖아요. 바보죠. 자꾸 돌려보고 그렇죠. 너무 위험하지 않은 투자는 좀 촉진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국민들에게 네네. 네? 그렇게 자기들이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정상적인 국가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투자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정부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R&D 투자를 기업들에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바로 지자체 지방정부에서는 제3섹터라는 방식으로서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네네. 그 지방정부가 한 49% 되고요. 51% 민간에서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무한양파 주식회사, 어디 뭐 황태 주식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방식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네네. 그리고 그거를 지역 주입 거기는 주식이 아니라 조합 형태로 하는 걸로 네네. 제가 아는데 네. 조합원들에게 이익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이건 자본주의입니다. 네네. 사회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다 예산 집어넣고 정부가 다 가냐고 수익도 정부가 다 가져가는 거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국민들에게 나중에 세금으로 나눠주죠. 네, 네, 네. 저 복지로 나눠주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은 제가 좀 못 드릴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하신 그게 좀 너무 궁금해서 네. 아니 나라를 위한 뭘 하신다는 게 박진영 TV에서 한 번만 더 네, 짧은 네, 안내로. 네. 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고 국가가 나중에 탄생한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과 내가 확대된 우리 주위의 사람들, 사회, 국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저는 우리 천부인권을 존중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개발 방송을 제가 큰 의욕을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컨셉이 국가가 잘 사는데 너무 맞춰졌잖아요. 네네네. 재정 건전성 이런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삶이 막 파괴되고 하는데도 국가 얘기만 했지만 네네네. 이제부터는 이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됐다면 이제는 정말 국민이 잘 살아야 된다. 너와 네네.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이번 대선의 핵심 키워드겠네요. 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네, 구독자 여러분,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스픽스는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